부산 남항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6월의 해무가 짙게 깔린 바다 위로 작은 파도가 검은 비닐봉지를 밀어 올렸다. 그날 새벽 5시, 50년 넘게 바다를 지켜온 노 어부는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한 쓰레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봉지는 이상하게 무거웠고 물결에 흔들릴 때마다 안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 그는 갈고리를 꺼내 조심스럽게 그것을 끌어올렸다. 봉지가 찢어지는 순간 바닷물과 피가 뒤섞인 냄새가 퍼졌다. 그 안에는 사람의 몸통이 있었다. 신고가 접수된 지 15분 만에 경찰이 도착했다. 해안가에는 파란색 차단선이 설치되었고 기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한 형사는 바다로 이어지는 발자국을 살폈다. 발자국은 세 겹으로 겹쳐 있었다. 첫 번째는 어부의 고무장화, 두 번째는 경찰의 신발, 그리고 그 아래 묻힌 발이 작은 누군가의 흔적. 시신은 즉시 검시소로 옮겨졌다. 머리와 팔, 다리는 없었고 절단면은 날카로웠다. 부패는 거의 진행되지 않아 사망한 지 이틀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몸통의 오른쪽 손목 부근에는 작은 나비 모양의 문신이 남아 있었다. 형사는 인근 실종자 목록을 대조했다. 그 문신은 이틀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여성 김혜진과 일치했다. 그녀는 남항 근처에서 작은 잡화점을 운영했고 남편 박동호는 항만하역장에서 일했다. 경찰은 남항 일대를 중심으로 탐문을 시작했다. 잡화점은 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셔터에는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안쪽에는 물건들이 그대로였지만 계산대 옆에 떨어진 머리끈에는 검붉은 얼룩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초기 감정 결과 그 얼룩은 사람의 혈흔이었다. 혈액형은 O형, 김혜진의 혈액형과 일치했다. 현장에서 회수된 CCTV는 새벽 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잡화점 앞을 누군가가 스치듯 지나갔다. 얼굴은 모자를 눌러서 식별이 어려웠으나 체형은 여성으로 보였다. 손에는 커다란 검은 봉지를 들고 있었다. 경찰은 남편 박동호를 첫 번째 참고인으로 불렀다. 그는 작업복을 입은 채 나타났다. 그날 새벽 그는 항만 야간 근무 중이었고 동료들의 진술도 일치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으나 그것은 작업 중 생긴 것으로 판명되었다. 알리바이는 성립했다. 다음으로 조사가 이뤄진 사람은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이었다. 그녀는 김혜진이 실종되던 밤 가게에서 큰 소리가 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문을 두드렸을 때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불은 꺼지지 않은 채로 새벽까지 켜져 있었다. 현장 감식반은 가게 안바닥에 남은 혈흔의 방향을 추적했다. 혈흔은 계산대에서 시작해 뒷문 쪽으로 이어졌고 일정한 간격으로 끊겨 있었다. 누군가가 걸레로 닦은 흔적이 보였지만 형광 반응제는 여전히 희미한 자국을 드러냈다. 이웃들은 혜진을 조용하고 친절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구독하고 그러나 몇몇은 다음 에피소드에 최근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고 함께 분석하세요. 가게 운영이 어렵다는 말도 흘러나왔다. 경찰은 재정적 문제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 가능성을 중심으로 조사를 넓혔다. 형사는 남편의 통화 기록을 분석했다. 실종 전날 밤 혜진은 여동생과 길게 통화했다. 통화 종료 시각은 밤 11시 17분.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몇 시간 후 혜진의 휴대전화는 꺼졌다. 형사의 수첩에 새로운 이름이 적혔다. 김혜원, 31살, 김혜진의 친동생. 같은 날 오후 혜원의 집이 위치한 동삼동 아파트가 수색되었다. 싱크대 배수구에서는 응고된 피가 발견되었고 수세미에는 짙은 적색 얼룩이 남아 있었다. 혜원은 경찰의 질문에 짧게 대답했다. 며칠 전 생선 손질을 했어요. 그러나 현장의 냄새는 바다의 것이 아니었다. 부산지방경찰청 강력계는 사건 발생 이틀째 되는 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첫 번째 이름은 남편 박동호였다. 새벽의 하역장, 철제 컨테이너가 부딪히는 소리가 거칠게 울렸다. 그는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경찰은 그의 손에 난 작은 상처를 살폈다. 박동호는 차분히 말했다. 그날 밤 12시부터 아침까지 근무했습니다. 항만 출입 기록에도 있을 겁니다. 확인 결과 그는
새벽 3시까지 화물 적재 현장에 있었다. 동료 5명의 진술과도 일치했다. 형사들의 시선이 잠시 그를 머물렀지만 수첩 위의 펜 끝은 곧 다음 이름으로 옮겨졌다. 두 번째 조사는 이웃 이성미였다. 그녀의 손목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고양이가 창문으로 들어와서 쫓다가 다쳤어요. DNA 감식 결과 그녀의 피부 세포는 시신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조직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 옆에는 짧게 한 줄이 그어졌다. 세 번째로 지목된 인물은 김혜진의 매형이었다. 그는 며칠 전까지 부산에 머물렀고 이웃들은 두 사람이 종종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은 그 시각 서울 강남의 한 회의실을 가리켰다. 그 역시 의심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수사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수사팀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다. 잡화점의 불은 이미 꺼져 있었지만 안에는 여전히 바닷내음이 섞인 피비린내가 남아 있었다. 바닥 타일 틈새에 남은 검붉은 흔적은 반달 모양으로 이어져 있었다. 형광약을 뿌리자 흐릿한 곡선이 드러났다. 그 곡선은 마치 누군가가 시신을 끌고 이동한 방향을 그리듯 계산대에서 뒷문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흔적의 높이, 간격, 궤적을 분석한 법의관은 이렇게 기록했다. 혈흔의 흐름과 높이 차로 볼 때 범인은 피해자보다 체구가 작으며 현장을 잘 아는 사람으로 추정된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다. 창문은 잠겨 있었고 자물쇠는 멀쩡했다. 현관문 손잡이의 지문은 가족의 것뿐이었다. 시신 부검은 사건의 성격을 바꿔놓았다. 부검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 사망 후 약 1시간 뒤 절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목 부위에는 뚜렷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살아있는 동안 숨이 끊긴 흔적,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것은 냉정한 절단이었다. 칼날의 결은 일정하지 않았다. 부엌에서 흔히 쓰이는 고기 손질용 칼과 동일한 형태. 그 칼은 김혜진의 집에서도 발견되었다. 칼집 내부에는 오래된 녹과 함께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붉은 입자가 남아 있었다. 분석 결과 김혜진의 혈액형과 일치했다. 그러나 칼에는 지문이 없었다. 범인은 손에 장갑을 착용했거나 행위 후 세척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것은 치밀한 계획의 흔적이라기보다 다음 에피소드에 숨겨진 몸이 먼저 움직인 결과처럼 보였다. 함께 분석하세요. 경찰은 피해자의 가족 관계를 다시 정리했다. 남편, 여동생, 그리고 노모. 그중 여동생 김혜원은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통화한 인물이었다. 통화 시간은 밤 11시 17분. 그 후 김혜진의 휴대전화 신호는 완전히 끊겼다. 그날 저녁 경찰은 김혜원의 진술을 다시 들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언니랑 그냥 집안 얘기했어요. 별일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형사는 그녀의 손톱을 바라보았다. 길고 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른쪽 검지 아래에는 미세한 긁힘이 있었다. 그날 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연락이 왔다. 시신의 손톱 밑에서 채취한 미량의 조직이 분석되었다는 보고였다. 결과는 이틀 후 나왔다. DNA는 여성으로 추정됨. 피해자와 일촌 관계 가능성 높음. 형사는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숨을 고르았다. 다음 날 김혜원의 집이 다시 수색 대상에 올랐다. 세면대 및 배수관에서 미세한 혈흔이 발견되었다. 형광 반응은 뚜렷했고 성분은 김혜진의 혈액과 동일했다. 집안은 정돈되어 있었다. 커튼은 가지런히 닫혀 있었고 식탁 위의 컵은 물기가 말라 있었다. 모든 것이 평온했지만 그 고요함은 오히려 이상했다. 그것은 누군가가 서둘러 흔적을 지운 후 남겨둔 인공적인 정적이었다. 수사기록 마지막 장에는 짧은 문장이 남았다. 손톱 및 DNA 시료, 김혜원과의 정밀 대조 필요. 이 한 줄이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다. 형사들은 다시 바다의 냄새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냄새 속에서
가족의 이름이 서서히 떠올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보고서는 오전 9시 10분에 도착했다. 형사들은 회의실 중앙에 놓인 봉투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다. 결과는 단 한 줄이었다. 시신의 손톱 아래에서 채취된 DNA, 김혜원과 일치. 정적이 길게 이어졌다. 종이의 모서리가 공기 중에 바스락거렸다. 그 순간부터 수사의 방향은 완전히 뒤집혔다. 수사팀은 즉시 김혜원의 집으로 향했다. 주방 세면대 아래 녹슨 배수관 근처에서 한 장의 행주가 발견되었다. 하얀 천은 반쯤 말라 있었고 가장자리에는 희미한 갈색 자국이 남아 있었다.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혈액은 김혜진의 것이었다. 이웃 주민들은 경찰의 방문에 놀라 문을 열었다. 한 중년 여성은 조용히 말했다. 며칠 전 두 자매가 크게 싸웠어요. 돈 문제였다고 들었어요. 그녀의 시선은 골목 끝에 폐가 쪽을 향했다. 그곳은 두 자매가 어릴 때 함께 놀던 장소였다. 김혜원은 조사실로 소환되었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형사는 조용히 질문했다. 6월 3일 새벽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녀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말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어요. 그게 다예요.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워졌다. 이틀 뒤 인근 시장의 CCTV가 확보되었다. 화면 속에는 새벽 2시 27분 회색 후드를 쓴 여성이 검은 비닐봉지를 끌며 항구 방향으로 걷고 있었다. 걸음걸이, 어깨의 각도, 보폭이 김혜원과 일치했다. 프레임을 확대하자 손목의 미세한 흉터가 화면에 잡혔다. 그녀는 다시 조사를 받았다. 이번에는 휴대전화 위치 기록이 첨부되었다. 새벽 2시 15분 신호는 자매의 집 근처에서 잡혔고 1시 40분에는 부두 근처의 기지국으로 이동한 흔적이 있었다. 그녀가 말한 쓰레기 봉투는 바다로 향하고 있었다. 형사는 조용히 서류를 넘겼다. CCTV 속 인물 김혜원 씨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건 그는 서류 한 장을 꺼내 읽었다. 피해자 손톱 및 DNA 김혜원과 완전 일치. 그녀의 어깨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고 눈물이 무릎 위로 떨어졌다. 입술이 떨렸지만 말은 이어지지 않았다. 다음 에피소드에 숨겨진 그녀는 심리 범죄를 얼굴을 함께 가렸다. 분석하세요. 언니가 나를 무시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과 함께 끊겼다. 내 몫이라고 생각했던 돈 다 언니가 가져갔어요. 항상 나를 밑에 두고 살았어요. 그녀의 진술은 조용하지만 절박했다. 한 줄 한 줄이 오랜 억눌림의 무게를 드러냈다. 형사는 기록지를 채우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방 안에는 오직 볼펜이 종이를 긋는 소리만 흘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매는 부모의 유산을 두고 몇 달째 갈등을 겪고 있었다. 김혜원은 동생이 남편의 빚을 대신 갚아야 했다고 주장했고 김혜진은 매달의 생활비와 가게 운영을 이유로 유산의 대부분을 사용했다. 그 대화는 결국 폭발로 끝났다. 형사들은 범행 당일의 시간대를 재구성했다. 밤 11시 17분 두 사람은 마지막 통화를 했다. 그 후 김혜원이 자매의 집으로 향한 것으로 추정된다. 새벽 12시 이후 인근 CCTV에 김혜원의 그림자가 잡혔다. 그녀는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손에는 장갑이 있었다. 사건 직후 그녀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었다. 배수관에 남은 혈흔이 그 순간의 증거였다. 행주로 바닥을 닦은 흔적도 발견되었다. 그 모든 행위는 두려움과 후회의 경계선에 있었다. 법의관의 보고서에는 짧은 결론이 적혀 있었다. 피해자는 질식사 후 사후 절단, 가해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의 여성으로 범행 후 현장을 정리한 흔적이 뚜렷함. 그 문장은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감정이 함축되어 있었다. 질투, 분노, 굴욕, 그리고 피로 얼룩진 자매의 이름. 조서 마지막 장에는 김혜원의 진술이 남았다. 그날 언니가 내게 말했다. 너는 평생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 손이 움직였어요.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형사는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다. 방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를 삼켜버린 바다의 숨결 같았다. 재구성은 자정의 장면에서 시작되었다. 작은 거실, 탁자 위엔 찬국 한 그릇, 미처 닦지 못한 물컵, 그리고 흩어진 고지서 몇 장이 있었다. 두 자매가 마주 앉아 있었다. 한쪽은 등을 곧게 세웠고 다른 쪽은 팔을 감싼 채 고개를 숙였다. 기록에 따르면 대화는 불과 5문장으로 시작되었다.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혜진의 말이 먼저 방안을 가르며 떨어졌다. 넌 평생 남의 돈으로 사는 거야. 그 말이 공기를 베었다. 말끝이 닿자마자 탁자 위컵이 쓰러지고 물이 쏟아졌다. 애원의 손이 떨렸다. 그 떨림이 오래된 분노의 흔적처럼 번졌다. 그녀의 시선이 언니의 목으로 향했다. 움직임은 충동적이었고 동시에 정적에 가까웠다. 두 손이 언니의 목을 감쌌다. 형체가 기울고 숨이 거칠게 끊겼다. 법의학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 손가락 자국이 좌우 대칭으로 깊게 남음, 손 크기는 김혜원의 치수와 일치. 방 안은 몇 초간 멈춰 있었다. 그녀는 손을 풀지 못한 채 눈을 크게 떴다. 숨이 막히는 듯한 침묵이 이어졌다. 바닥엔 떨어진 컵과 흘러내린 물, 그리고 희미한 피의 얼룩이 섞였다. 그녀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무릎이 부딪히며 소파가 흔들렸다. 손끝에서 피가 묻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이 경찰이 재구성한 첫 전환점이었다. 놀람이 공포로, 공포가 무의식적 행위로 변한 시점. 그녀는 시신을 바라보다가 욕실 쪽으로 몸을 돌렸다. 발자국이 거실을 가로질렀고 물자국이 바닥에 번졌다. 욕실 불이 켜졌다. 거울 속에는 축 늘어진 시신을 끌어안은 여자의 그림자가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약 15분 동안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그 후 세면대 물이 한 번 켜졌다. 다시 꺼졌다. 그녀는 주방에서 칼을 가져왔다. 그 칼은 그녀가 운영하던 정육점에서 쓰던 도구였다. 날은 오래되어 끝이 미세하게 틀어져 있었다. 경찰은 절단면의 비뚤어진 각도로 범행의 즉흥성을 확인했다. 칼날이 깊게 들어간 부위의 각도는 불균형하며 분노보다 혼란의 흔적이 뚜렷함. 보고서의 한 줄이었다. 피는 타일 사이를 따라 흘러내렸다. 그녀는 수건으로 닦아내려 했지만 닦일수록 자국이 넓어졌다. 세면대 아래에 걸쳐진 행주가 다시 물들었다. 그 자국이 나중에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시신의 일부는 검은 비닐봉지 2개에 나뉘어 담겼다. 봉투 입구는 2겹으로 묶였고 끈은 부엌 서랍에 있던 포장끈이었다. 그녀는 문을 열기 전 거실에 불을 끄지 않았다. 그 빛은 이웃의 창문을 비추며 새벽 공기에 퍼졌다. 시장 골목, CCTV 영상 속 그녀는 2시 27분에 포착되었다. 후드가 깊게 눌려 있었고 다음 에피소드에 숨겨진 심리한 봉투가 들려 있었다. 함께 분석하세요. 비닐이 바닥을 스칠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발자국의 간격은 일정하지 않았다. 급하게 걷다가 멈추고 다시 걷는 리듬이 반복되었다. 택시는 새벽 2시 45분에 항구 입구에서 정차했다. 운전기사는 나중에 진술했다. 냄새가 조금 이상했어요. 짠내 같기도 하고 생선 비린내 같기도 했죠.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항구의 조명은 희미했다. 감시 카메라엔 그녀의 실루엣만 남았다. 비닐봉투를 끌어내리는 움직임, 그리고 바다를 향해 2걸음 내딛는 모습. 그때 파도가 들이쳤다. 물결이 봉투를 삼키는 듯 출렁였고 곧 조용해졌다. 새벽 3시 정각, 휴대전화 위치 기록은 바다 근처에서 끊겼다. 그 시각이 경찰이 재구성한 종결 시점으로 기록되었다. 피의자는 시신의 주요 부위를 항구 인근 해상에 유기한 것으로 추정. 비닐봉지 외부에서 염분 성분 및 모래 입자 검출. 조성부는 발견 지점 해저 표본과 일치. 그 문장이 사건의 마지막 장이었다.
혜원은 조사에서 그 밤의 일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그녀의 말에 감정은 없었다. 그저 조용히 가라앉았어요. 그 한마디가 재구성 기록의 끝에 적혔다. 수사관은 사건 일지를 덮었다. 보고서 위로 흐릿한 잉크 자국이 번졌다. 밖에서는 바람이 스쳐갔다. 항구의 물결은 아직도 같은 자리를 치고 있었다. 그 파도는 그날 밤 이후로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 조사실은 창문이 없는 사각형 공간이었다. 벽시계의 초침만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다. 혜원은 그 앞에 앉아 있었다. 손목엔 흰 자국이 남아 있었고 시선은 테이블 끝에 머물렀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체포 후 사흘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무표정했으나 손끝만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종이컵의 물이 반쯤 비워질 때까지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방 안의 공기를 눌렀다. 나흘째 아침, 기록관은 짧은 문장을 받아 적었다. 제가 했어요. 그 말은 낮고 단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로와 체념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그 순간 사건의 흐름은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다. 모든 조사서와 감정서가 그 한 줄을 중심으로 정렬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감정 결과가 이어졌다. 절단면의 각도가 일정하지 않으며 방향이 불규칙하다. 피의자는 극도의 정서적 동요 상태에서 행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 보고서가 혜원의 심리 상태를 정의한 유일한 문서였다. 사건은 부산지방법원으로 송치되었다. 공판은 2018년 1월 둘째 주 오전 10시에 열렸다. 재판정의 공기는 무겁고 정제되어 있었다. 법정 출입문이 닫히자 마이크의 잡음이 잠시 울렸다. 검찰은 기소장을 낭독했다. 피고인은 금전적 분쟁 끝에 친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여 은폐하였다. 범행 후 외부 침입을 가장하기 위해 현장을 조작하였다. 그 문장이 낭독될 때마다 혜원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변호인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언급했다. 피고인은 오랜 열등감과 가족 내 갈등 속에서 극심한 감정 폭발을 겪었으며 범행 후 즉시 심한 혼란 상태에 빠졌다. 법정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누군가의 한숨이 짧게 새어나왔다. 증거물 목록이 차례로 제출되었다. 혈흔 감정 보고서, CCTV 캡처, 항구의 모래 성분 분석표, 그리고 결정적 증거인 손톱 아래의 DNA 감정서. 모든 종이가 넘겨질 때마다 미세한 마찰음이 울렸다. 판사는 천천히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일정했지만 문장의 끝마다 무게가 더해졌다. 피고인의 행위는 생명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로 우발적이라 하더라도 결과의 비극은 되돌릴 수 없다. 피고인 김혜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그 한 문장이 끝나자 재판정의 시간은 멈춘 듯했다. 누군가의 의자가 삐걱거렸고 기자들의 펜 끝이 멈췄다. 방청석 맨 끝줄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맞잡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고 앞을 보는 대신 바닥의 그림자를 응시했다. 그는 피해자의 남편이었다. 그의 옆자리에 두 명의 보호 요원이 서 있었다. 아이 둘은 이미 보호 프로그램에 편입되었다는 공문이 재판 기록에 남았다. 그날 오후 여러 언론이 헤드라인을 올렸다. 부산자매 살인사건, 무기징역 선고. 사진은 한결같았다.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서는 장면. 그 뒤로 플래시가 번쩍였다. 사건은 곧 사회적 상징으로 변했다. 도시의 고립, 가족의 붕괴, 인간의 내면에 숨어있는 질식된 분노. 그 모든 단어가 기사마다 달리 붙었지만 사건의 본질은 단 하나였다. 사랑이 증오로 변했을 때 그 경계는 너무 얇았다. 몇 달 뒤 항구 근처엔 작은 비석이 세워졌다. 파도는 여전히 그 자리를 반복해서 때렸다. 바닷물은 시간이 지나도 냄새를 지우지 못했다. 어부들은 새벽마다 그 물결을 지나며 고개를 떨궜다. 사건 발생 1년 후 기록 담당자가 마지막 보고서를 제출했다.
피고인 김혜원은 구치소 내에서 모범적으로 생활 중이며 심리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음. 그 아래 작게 한 문장이 덧붙었다. 그녀는 매주 금요일 창문 쪽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본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긴 울림을 남겼다. 그녀가 바라보는 바다는 자유가 아니라 기억이었다. 그 물결은 용서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저 되돌릴 수 없는 밤의 회상처럼 끝없이 밀려왔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파도는 여전히 부산의 해안을 덮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일상의 배경음으로 듣는다. 그러나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는 그 파도는 여전히 검은 빛을 띈다. 진실은 드러났고 정의는 실행되었다. 하지만 남은 것은 오직 무게였다. 그 무게는 기록을 덮은 종이보다, 판결문보다, 그리고 바다보다도 무거웠다. 사건 검은 파도의 기록은 그렇게 끝났다. 그러나 그 파도는 여전히 그날 밤의 소리를 반복하고 있었다.